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교정학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정직의 핵심적인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교정학개론이 있는데, 자, 교정학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학개론은 이제 큰 테마로 보게 되면 일단 20문제죠. 20문제를 놓고 보는데, 큰 테마로 놓고 보니까 이제 뭐가 있느냐? 형사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정책과 그다음에 교정학이 있죠. 교정학. 그래서 이 두 가지 과목을 융합을 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자, 이제 이 두 과목,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정학개론이 총 몇 문제를 본다? 이제 20문제를 보는 겁니다. 20문제를 보는 건데, 편차는 좀 있습니다. 매년 이제 나오는 그런 편차들을 쭉 따져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교정학개론 13문제쯤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정책이 뭐 7문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문제, 8문제가 될 때도 있고 16, 14문제, 그다음에 6문제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요 정도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여러분들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형사정책이라는 건 이론이에요, 이론. 뭐 대단히 지리한 이론들에서 범죄가 뭐냐, 그다음에 범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 그래서 그걸 기초로 이제 이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파트다 보니까 뭐 재밌다면 재밌고 재미가 없다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정학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겁니까? 이제 가장 좁은 의미를 따지면은 수용자들 있죠. 그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봐야 될 것이 이제 이런 법이 있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교정학은 뭐다? 이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봐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 이제 전제가 형사정책이 앞에 있고 교정학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일단 형사정책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형사정책은 일단 앞부분에 한 대여섯 시간 정도는 상당히 지리한 이론이다. 이걸 이제 버텨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뭐 이제 뭐죠? 뭐 형벌 집행과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들 뭐 등등 해 가지고 이제 법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론과 법이 있어요. 근데 법으로 가면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까지 같이 본다고 하고 또 형법도 혹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결을 하니까 좀 수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진도도 거의 맞춰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한 것은 형사정책은 뭐 많이 잡으면 12강 정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교정학 같은 경우 나머지 시간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교정학개론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형사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형사 정책. 그래서 이제 법 과목이죠. 사실은 이제 형사 정책인데, 형사 정책은 뭐냐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형사 정책이라는 과목은 이제 어떤 거냐면 정책이죠, 정책. 그래서 정책인데 어떤 거냐면 일단 뭐 좁은 의미, 뭐 그다음에 넓은 의미 이래 가지고 협의하고 광의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협의하고 광의는 어떤 거냐? 협의는 어떤 거냐면 직접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국가의, 그러니까 일단 포인트가 뭐다? 직접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범죄를 직접적으로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뭐 여러 가지 활동, 국가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국가의 활동은 3권 모두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직접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활동이다. 직접성을 갖고 있죠. 직접.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범죄를 방지한다라고 할 때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범죄를 방지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죠? 형사정책이라는 걸 처음 봤던 분들도 바깥에서 보게 되면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을 좋게 개선을 하자. 그다음에 비행 청소년을 어떻게 막아보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 직접 범죄 방지는 아니죠. 하지만 뭐가 된다? 일단 전체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직접 내지는 간접.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된다? 범죄 예방과 관계되는 사회 정책이죠. 자, 범죄, 직접 간접적으로 범죄 예방과 관련되는 사회 정책, 국가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범죄 예방 활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간접적이죠. 간접적이지만 이것도 뭐가 된다? 형사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죠. 자, 이걸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범죄라고 돼 있는데 범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범죄가 뭔지를 알아야 범죄를 방지할지 말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이 형사법이라는 과목이 정법,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형사정책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바로 그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시선. 범죄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형사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부터 봐야 된다? 범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형사정책의 개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 보면은 자, 개관이 있죠. 좀 넓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봐야 된다? 바로 범죄가 뭐냐부터 보는 겁니다. 목차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범죄가 무엇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이제 보면은 범죄 해가지고 뭐 개별 현상으로서의 범죄,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범죄를 바라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어떤 시기적으로 발생했던 범죄들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의미는 절대적 범죄와 상대적 범죄, 그 다음에 밑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범죄의 개념에서 절대적 의미의 범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 범죄가 있죠. 그럼 절대적 범죄는 어떤 겁니까?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범죄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범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다? 자연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뭐가 있냐면 살인죄 같은 게 있겠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5,000년 전에도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고 앞으로도 범죄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상대적 범죄는 이제 시공을 이제 관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규정하는 거죠. 국가의 법 질서. 자, 국가의 법 질서와 관련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범죄로 지칭하는 것들이죠. 국가가 범죄로 지칭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5,000년 전에는 범죄가 아니지만은 지금은 범죄가 되는 게 있겠고요. 그다음 반대로 5,000년 전에는 범죄였지만 지금은 범죄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범죄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예는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통죄. 간통죄가 있겠죠. 자, 간통이라는 것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범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빼버린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이제 상대적 범죄라는 것은 이제 뭐죠? 이제 결국엔 국가의 법 질서와 관련해서 이제 범죄를 넣다 보니까 어디까지를 범죄로 넣을지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바로 범죄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고 형사 정책에 대한 연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라고 돼 있죠.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있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그 다음 뭐가 있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있어요. 자, 그럼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어떤 거냐면, 자, 이게 이제 형법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일단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그 다음 뭐가 된다?
유책한 행위, 유책한 행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제 바로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는 말은 이제 조문이에요. 요게 조문인데 바로 국가의 법질서, 법에서 범죄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법성도 있고요. 유책, 책임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현대 범죄 체계는 형식적으로는 뭐다? 3단계 범죄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범죄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상대적 범죄 개념과는 아주 비슷하죠. 왜냐하면 법질서로 정해놨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범죄가 뭡니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죠. 국가가 범죄는 왜 범죄인 거죠? 라고 얘기했을 때는 답을 못 합니다. 답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 의미의 이제 범죄는 뭐냐? 바로 반사회적 행위.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 이런 것들 있죠. 줄여서 이제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사회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범죄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방금 전에 봤지만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함이 유책하다라는 게 범죄라고 했지만 도대체 그러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답을 못 해요. 답을 못 하는데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면 자, 반사회적 사회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범죄라고 우리가 만들자라고 어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문에다 넣을 거 아니에요. 조문에다 넣었으면 뭐가 될 수가 있다? 범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로 넘어갈 때 바로 등장하는 게 형사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두시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절대적 범죄와 상대적 범죄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절대적 범죄란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무관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범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죄다. 누구나 범죄. 그래서 자연범이라는 말을 쓰는데 살인죄 같은 게 대표적인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로 가보면 상대적 범죄가 있는데 일정한 국가가 실정법상 어떤 행위를 금지 또는 의무화하느냐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넣느냐 안 넣느냐죠. 그래서 즉 범죄는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관련해서 정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의 법질서와 관련된 범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걸 논의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국가의 법질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걸 범죄로 넣을지 논의를 하려면 연구가 필요하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은 조문이에요, 조문.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죄 같은 거 있죠? 살인죄에서 살인 행위. 사람을 살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성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읽어볼까요? 형사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현행법상 가벌화되지 않은 반사회적 행위를 신범죄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벌할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비범죄화하는 것인데 이것을 척도가 되는 범죄 개념이 바로 실질적 범죄다. 그러니까 반사회성. 그러니까 요걸 범죄로 넣으려면 뭐가 됩니까? 연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즉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인간의 행위 중 가벌화가 필요한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다. 반사회적 행위예요. 반사회적 행위.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범죄는 무엇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형사 정책이 나옵니다. 자, 그럼 형사정책은 무엇인가? 이미 개념은 설명을 했습니다. 형사정책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다? 협의와 뭘로 나눌 수 있다? 광의로 나눌 수가 있죠. 협의는 바로 직접. 그다음에 광의는 직접도 포함하고 간접도 포함하고 국가 전체적인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학자분들은 뭘 가지고 얘기한다? 일반적으로는 광의를 의미한다는 거죠. 결국엔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국가가 나서서 이거 범죄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범죄를 줄여야 되는 거겠죠. 그럼 국가 정책 전체가 뭐가 된다? 광의에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협의의 형사 정책은
범죄자와 범죄 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형벌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직접이 중요하죠. 직접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 말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광해형사정책은 범죄자 방지를 위해 직접적, 간접적, 종속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 또는 범죄 예방과 관련되는 각종 사회정책. 각종 사회정책이에요. 정책. 그래서 사회정책, 각종 사회정책을 바로 뭐라고 할 수가 있다? 형사정책이라고 했어요. 실업률 낮추기 위한 정책, 청년 정책 이런 것도 다 범죄 예방활동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형사정책은 일반적으로 광의의 형사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형사정책의 개관은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느냐? 형사정책의 이제 연구 방법.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를 해야 되죠. 이거 학문이에요, 학문. 형사정책은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정책의 연구 방법. 자,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연구하는데 대량 관찰법.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개괄적인 논의죠. 그래서 대량 관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적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적 관찰법. 참여적 관찰법, 그 다음에 사례연구, 표본조사. 표본조사, 그 다음에 추행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형사정책을 연구할 때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한다라는 건데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대량관찰법은 어떻게 됩니까? 범죄 통계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관찰법은 쭉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대량관찰법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단 내용은 어떤 거냐면 국가에서 그러니까 범죄를 종합적으로 범죄가 몇 건 발생했다라고 이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정부밖에 없거든요. 정부밖에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자료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량관찰법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에서 범죄가 얼마만큼 발생했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관찰법의 이제 가장 문제점은 암수범죄가 문제가 됩니다. 암수범죄보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암수범죄가 어떤 건 아시겠죠? 암수범죄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범죄들이죠. 그러니까 범죄는 발생했지만 우리가 인식을 못했건 수사기관 인식을 못했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범죄로 등재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대량관찰법은 결국엔 국가의 자료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험적 연구는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많이 하죠. 실험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일반화되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일반화하기 곤란하다. 자, 결과를 일반화하기 곤란하다. 이런 것들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참여적 관찰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실험이 아니라 참여적 관찰,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범죄 집단에 들어가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범죄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따지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중요한 말이 등장하네요. 바로 형사정책에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서덜랜드.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서덜랜드. 그래서 서덜랜드가 이제 실시한 직업절도범 조사 연구다. 해가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화하긴 곤란하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공통분모가 나오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형사정책이라고 학문이라고 해서 학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서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 건데 이 부분을 보는 거죠. 됐고. 그래서 이제 사례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본 조사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표본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일반화 이제 뭐다? 자, 이제 전제가 깔리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자, 뭐다? 뭡니까? 표본 조사 결과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대표를 못하면 뭐가 된다? 일반화가 곤란해집니다. 일반화,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곡이 돼 있다면, 표본이 왜곡돼 있다면 그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추행조사는 엄밀하게 관찰한대요. 그러니까 추행, 쫓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관찰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쭉 나와 있는데 한계가 있다.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동정 파악이 뭐 곤란하다 있는데 그냥 한계가 있다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벽한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학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개관을 해봤을 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된다? 암수범죄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암수범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결국엔 암수범죄를 어느 정도로 밝혀내느냐에 따라서 이 형사 정책의 신뢰도가 아니면 통계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 암수범죄 개념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지만 다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된 경우라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그 다음에 체크 한번 할까요? 공식적인 범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 행위의 총체. 자, 공식적인 범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 행위의 통체. 자, 암수범죄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암수범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 암수범죄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수범죄 구분해서 뭐 절대적 암수범죄, 상대적 암수범죄 해가지고 이제 그냥 말이죠. 뭐냐면 절대적 암수범죄는 결국엔 아무도 인지를 못했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 상대적 암수범죄는 인지는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해결이 안 된 거니까 인지를 못했다. 자, 이건 뭐다? 처음부터 인지가 안 된 사건이죠. 인지가 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암수범죄는 해결이 안 됐다. 해결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암수범죄의 원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해서 주로 이제 암수범죄가 많이 나타나는 게 주로 성범죄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쭉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사법기관 측면에 가지고 미인지 있죠.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면 인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거를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 차별적 범죄 집행해 가지고 차별적 집행은 이제 뭐다?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 편의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차별적 집행은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자, 우리는 이제 형사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기소 편의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형사 소송제도에서, 즉 기소 편의주의들은 기소 여부를, 소추 여부죠, 검사의 재량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소 편의주의,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검사가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봐주면 결국엔 뭐가 되는 겁니까? 해결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소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가 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상대적 암수범죄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측면에서는 뭐 가볍게 보시는데 강력 범죄는 당연히 암수 범죄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다 낙태, 컴퓨터, 뭐 여성 범죄, 성범죄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암수 범죄 뭐 조사 방법 해가지고 있는데 뭐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 간접 조사할 수도 있다, 뭐 간접 관찰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볍게 쭉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암수 범죄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보시면 형사 정책은 이제 뭐 하는 거다? 결국엔 어떤 걸 범죄로 정할지, 그 다음에 범죄로 정해져 있지만 이걸 더 이상 범죄에서 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과목이 이제 형사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형사 절차의 이제 새로운 방향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형사 절차의 새로운 방향. 그러면 새로운 방향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범죄화. 그러니까 범죄였던 걸 범죄를 안 만드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다? 비형벌화. 그러니까 과거에는 처벌이 능사였는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범죄화, 그다음 뭐가 있다? 비형벌화가 있습니다. 비범죄화는 이제 범죄에서 빼는 거죠. 범죄에서 빼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바로 간통죄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간통죄. 그래서 과거에는 범죄였다. 더 이상 근데 범죄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범죄에서 빼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범죄를 축소하는 거죠. 형사처벌. 이제 비범죄와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범죄,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형벌와 이제 구별이 되는데, 자, 일단 어떤 거다? 비범죄와 논의는 형법의 최우수한성, 보충성, 요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보충성과 관련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법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함부로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최우수단,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거죠. 그리고 보충성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범죄화를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인데, 그럼 모든 것들을 다 비범죄화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죠. 살인죄 같은 걸 어떻게 비범죄화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간통, 그다음에 뭐 낙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3번에 가보면은 있죠. 그래서 비범죄화의 대상으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사법의 경제적 관점에서 주장되고 있고, 피해자 없는 범죄로서 매춘, 도박, 그 다음에 마약 흡입, 낙태 등이 거론되며 도덕 또는 윤리에 맡겨도 될 행위나 공공질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많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비범죄하는 모든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유형은 법률상 비범죄와 재판상 비범죄가 있는데, 아니면 사실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형벌화가 있습니다. 비형벌화는 건 뭐예요? 범죄는 맞다. 하지만 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벌 대신에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형벌 대신에 뭐다? 다른 제재를 가하는 거래요. 그러면 뭐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소년 사건에서 보호 처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년에 대해서 보호 처분, 그러니까 소년법에 따르는 거죠. 소년법에 따르면 이 보호 처분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놓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형벌화라는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비형벌화란 형벌 대신에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자, 당해 행위에 대한 일련의 제재 조치는 고려되어 있지만 형벌이라는 제재는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벌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피하자라는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형벌화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주로 소년비행, 사상범죄 등이 있는데, 특히 매춘, 뭐 성매매죠, 마약사범, 낙태 등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주로 논의된다.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가 주요 논의.
자, 피해자 없는 범죄의 대표적인 범죄는 마약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마약도 뭐예요? 마약 복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약을 판 사람이 아니라 복용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용자들을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뭐다? 다른 제재를 가하자. 그래서 치료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하자라는 뭐 그런 취지의 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고,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의미가 있다 보니까 바로 비형벌하고 비범죄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형벌하는 뭐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자. 자, 그다음에 비범죄하는 뭐다?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범죄. 그래서 범죄냐, 뭐다? 사람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형사 정책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만한 기본서에 가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좀 설명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범죄학이 그러니까 뭐다? 형사 정책, 뭐 범죄학 아니면 교정학 이런 것들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형사 정책은 결국엔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범죄를 바라봐서 어떻게 범죄를 줄일지를 논의하는 건데, 그럼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보는 거죠. 그래서 범죄 원인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본격적인 수험이 되겠죠. 물론 여기도 시험이 나오겠지만 본격적인 수험은 범죄 원인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 원인론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